우리 저 작가님께서 이 책에 이제 강조해 주시는 상품이 ETF잖아요. 네네네. 네, 되게 궁금했어요. 왜 네네. 들린 상징 뭐 ELF도 있는 거 네네네네. 뭐 등등 있는데 왜 ETF를 네. 유독 예. 강조하셨나? 아, 예. 네. 금융 상품을 선택을 하실 때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수익률이 아니고요. 음. 비용입니다, 비용. 비용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수익률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언론도 사실 수익률을 네. 더 강조하잖아요. 네. 어떤 기사를 봐도 네. 비용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수익률 10% 20% 나면 비용이 다 묻히거든요. 아주 잘 됐을 경우죠. 예, 그렇죠. 근데 어떤 상품도 계속 그 수익률을 낼 수는 없어요. 올해 10% 났으면 내년에 10% 빠질 수도 있고 뭐 이런데, 근데 그런 상품은 주로 비용이 한 2%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펀드가 그렇고 이제 증권사에 뭐서 하는 상품들, 그러면 2%가 매년 빠지는 거예요.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자, 5년이면 10%가 빠지거든요. 엄청 큰 금액이죠. 네, 전체 금액에서 계속 그게 빠져나가니까. 대부분의 이제 기사든 뭐든 금융상품 보면 수익률이 얼마 났었다. 네. 뭐 이렇게 얼마 정도 예상한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익률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게 위험이거든요. 이 상품의 위험. 이 상품은 변동성이 얼마나 되냐. 이 상품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져본 적 있냐.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이걸 봐야 되는데 이제 작년에 뭐 ELF 뭐 이렇게 사태라고 할 정도로 많이 난리가 났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독일 국채 금리에 따라서 수익이 나오게끔 만든 상품이었어요. 근데 그 상품이 이자가 한 4% 정도 됐어요. 1년으로 가정했을 때. 근데 손실 확률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일 안 좋았던 케이스가 마이너스 98%. 근데 그게 최저 가입 금액이 1억인가 2억인가 그랬거든요. 9,800만 원씩 날린 거죠. 예. 근데 굉장히 많았어요. 그 피해 금액이 몇 천억 이렇게. 예. 그러니까 4%면 그러니까 6개월에 2%막 이렇게 광고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예금보다 좀 더 높은 거잖아요. 그거 먹으려고 마이너스 98%의 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들어간 거였어요. 근데 그 마이너스 98%나 뭐 이런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 데도 안 나와요. 지금도 잘 안 나와요. 예, 상상이 안 되죠. 예, 근데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잘 모르는 건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책을 썼지만 책을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안 돼요. 예, 근데 연금에 넣으시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연금 저축 펀드를 이제 제가 추천을 했거든요. 네네.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계좌인데 연금 저축 펀드에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그냥 예금성인 CMA라든지 이런 거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세액공제 받잖아요. 연말정산. 네, 그렇기 때문에 하셔야 되고, ETF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비용이 가장 쌉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품들을 구조를 만들기에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ETF는 상장 지수 펀드의 약자인데 이런 이 영어로 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로 된 게 너무 많고 옛날 한자들 뭐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적응하는데 힘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컴퓨터를 쓸 때 윈도우가 부팅되잖아요. 그 윈도우를 우리가 창문이라고 안 하잖아요. 컴퓨터도 그냥 컴퓨터라고 하지, 노트북 그냥 노트북이라고 하지, 공책이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ETF다. ETF다.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윈도우즈처럼 그냥 익숙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컴퓨터가 90년대 초반에 이제 회사들에 들어올 때 윗분들이 그랬대요. 왜 윈도우즈라고 하냐고, 우리말로 좀 순화해서 쓰자고. 근데 창문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그땐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ETF나 이런 상품명들에 대해서 불만이 있겠지만 윈도우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인덱스 펀드, 이건 인덱스 펀드의 일종인데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을 왜 선택을 하냐면 펀드 매니저가 아주 잘 펀드를 운용할 가능성이 낮다라는 통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운영하는 걸 액티브 펀드라고 하고요. 예, 액티브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땡땡땡 자산운용사에서 나온 땡땡땡 가치주 펀드 뭐 이런 거 있어요. 예, 뭐 가치 투자의 명가 뭐 이런 거. 들어온 거. 네, 이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히 가치 투자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펀드를 운용하는 펀드 매니저가 돈을 잘 굴려야 되는 건데
잘 굴렀냐를 보면 따져보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우리나라 그 신문기사 보고 신문기사에 뭐 우리나라 가치 투자의 그 명가들 뭐 이렇게 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 회사의 펀드를 과거 수익을 조사해 봤어요. 네. 이제 공모펀드는 이제 공모펀드 우리 일반인이 다 가입할 수 있는 네. 펀드는 그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데이터를 쭉 뽑아서 한 10년치를 조사해 봤는데 이제 코스피 지수, 우리나라 주가 지수 있잖아요. 네. 예, 주가 지수보다 저게 안 좋습니다. 아이고. 셋 다. 그러면 결국 그 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가 네. 운용을 네. 막 주식을 사고 팔고 했을 거잖아요. 예. 막 공부하면서. 그냥 코스피 인덱스에 넣는 것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펀드 매니저가 열심히 운용하는 액티브 펀드에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냥 지수에 넣으면 돼요.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들을 평가를 할 때 지수 대비 얼마나 아웃퍼폼했냐, 성과를 더 많이 냈냐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단기로는 이제 이길 때가 많이 있는데 길게 보면 그리고 통계적으로 몇백 개의 상품들을 보면 지수를 못 이겨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0개 상품 중에 네. 지수를 이긴 게 4개인 거예요. 4개. 예, 미국의 한 통계에 따르면. 그러면 이 4개를 내가 10년 전에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돼요. 첫 번째. 그죠? 200개 중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내가 여기 밑에서 4번째 있는 걸 고를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인데 지수를 고르면 5등이에요. 4등, 5등. 그냥 4등, 5등이잖아요. 5등만 하면 되죠. 굳이 뭐 1등 할 필요 있나요? 200개 중에 5등. 아, 중간만 가도 되는데 상위권이죠, 항상. 예. 예, 지수가 항상 상위권. 왜냐하면 네. 펀드는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1년에 2%씩 빠져요. 그만큼 지는 거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런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의 합이 코스피 지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자금들은 비용을 떼요, 계속. 2%씩. 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코스피를 이길 수가 없어요. 비용 때문에. 예, 이 펀드 매니저가 아무리 잘해도 2% 이상 계속 이겨야 되거든요, 매년. 네,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말 그대로 알파고 수준의 지능이 아니고 데이터량을 그 매니저가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게임이다. 뭘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비용 때문에 뭐 1, 2년은 잘할 수 있는데 네. 10년 혹은 20년 혹은 200개의 팬들을 가지고 통계를 뽑아보면 지수를 이기는 건 극소수예요. 그걸 내가 선택할 능력은 더 극소수고 결국은 지수에 가장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지수를 투자하는 방법이 인덱스 펀드를 하든지 ETF를 하든지. 예. 이제 ETF 상품을 고르는 기준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많은 걸 골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매매가 원활하고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수가 적은 거. ETF끼리도 똑같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끼리도 보수가 다르거든요. 예, 그 보수가 적은 고르셔야 되고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나 의 규모나 신용 같은 것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ETF라도? 예. 아무리 좋아도 지킬 건 또 지켜야 돼. 네네네. 왜냐하면 이름 이상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네. 그 이제 전 세계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가장 히트쳤던 게 이제 원유거든요. 원유 ETF. 네네네. 네네. 소비가 줄고 뭐 원유 저장 시설이 부족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원유 선물 가격이 이제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건 이제 파생 상품인데 다음 달에 혹은 3개월 후에 거래할 걸 미리 이제 거래하는 게 선물인데 예. 그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원유는 있잖아요. 통 안에. 근데 이 가격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되냐면 보관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버리고 싶은데 이거 누가 들고 가서 버려야 되잖아요. 트럭에 싣고 어디 가서. 그게 다 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막 몇십 달러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 물건이 실제 있는데. 예, 그래서 선물 가격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원유 ETF들이 그 선물 가격에 연동되게 돼 있어요. 그럼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원유 ETF 가격이 네네. 마이너스로는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 큰 혼란이 있었어요.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뭔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금융 당국에서 경고가 나왔어요. 원유 ETF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계속. 그리고 막 거래 안 되게 묶이기도 하고. 예.
그런 거가 있던 거나 웬만하면 하지 마라. 네. 예, 뭐 친구가 돈 벌었다고 해도 하죠. 그리고 레버리지라는 거. 레버리지는 이제 2배, 3배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진 건데, 네. 이론대로면 이게 화끈하게 움직여줄 거기,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는데, 네. 일단 초보자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인버스는 주가가 하락할 때 돈 버는 게 인버스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예, 파생 상품을 이용하면 별 희한한 걸 다 만들 수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돈 벌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주가가 상승하면 돈을 잃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생소하네요. 예,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아, 그냥 모르면 그냥 안 하는 게 약입니다. 예. 정말 잘 모르면 안 하셔야 돼요.